배꼽도 웃는 재미있는 만화 이소배양. 야 데베코, 우리가 군것질한 거 네가 선생님한테 일러바쳤지? 이제 이 주제를 알겠어? 데베코 주제 건방지게 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으앙 이소배양. 한바탕 또 괴롭힘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데베코. 불합리해, 억울해, 넌센스. 쓰레기들이 날뛰는 이 썩은 세상 같으니 내 죽음으로 전 국민이 잘잘못을 따지게 만들어주겠어. 아 성급하게 굴지 말렴. 데베코가 곤란해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든 되는 도구를 주는 이소배양. 불통 스틱. 단순한 막대기잖아. 그냥 보복만 당하고 끝날걸? 아니야, 이건 사념을 보내서 부숴버리고 싶은 상대를 파괴하는 흉악한 비밀 도구란다. 하지만 그 위력은 사유자의 분노와 슬픔, 시기, 비뚤어진 마음 등 품고 있는 악감정에 의해 좌우되시. 침투무기잖아. 내게 딱이야. 건물 한두 개쯤은 가루로 만들어주겠어. 자, 그 도구는 컨트롤이 어려워. 일단 이걸로 시험해보렴. 지금까지 겪은 안 좋은 기억을 모두 끌어내는 거야. 데베코가 마음속으로 느낀 악감정과 울분, 그리고 한, 절망, 분노, 슬픔, 고통, 어둠. 하지만 마지막에 떠올린 가족과의 생각. 죽어버려 쓰레기들! 하지만 켄에는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고 어째서야? 꼼짝도 안 하잖아. 하긴 이렇겠지. 아니야, 난 마이너스 오러가 넘치는 악마 같은 여자라고. 이 영화 때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 미래의 초능력은 절대적이야. 이 악감정에 망설임이 있었던 거겠지. 난 믿고 있었어. 데베코는 사실 다정한 여자애라는 걸. 정의도 악도되지 못하는 이런 어중간한 성격으로는 평생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면 이소배 양은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바보고 못생기고 어중간하면 어떠니? 덕분에 난 데베코와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고마워 이소배 양. 됐단다. 하지만 그 순간 미국의 나사, 수수께끼의 힘으로 태양이 파괴돼 소멸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지구의 환경이 격변하여 강종 천지지변이 발생하게 될 거야. 인류는 며칠 안에 멸망하게 되겠지. 뭐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명랑만화 이소배양. 다음 권도 기대해주세요 라는 말과 달리 다음 권에도 데베코는 앙커 고릴라와 히네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엄마는 여전히 용돈을 안 올려주고 길 가다가 개똥을 밟았습니다. 이소배양. 대체 저번 건에서 파괴된 태양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명랑만화의 문법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이런 무언가 멍청해 보이는 여고생 2명 정도가 아닐까요? 자, 거품 글라이더. 와, 몸이 떠올랐어. 미래 초문명의 위대함을 알겠느냐? 만세, 네가 정말 좋아. 이소배양을 정말 좋아하는 두 사람은 학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탄력감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온 땅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으면 어떡할래? 추울 것 같아. 그러게, 오늘은 좀 쌀쌀하네. 하지만 손을 내밀지 못하겠다면 가슴을 내밀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문제,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오늘 카도데가 짝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손 하나 못 내밀어 본 거? 낙지점을 우수수 받아서 오히려 혼만난 거? 오늘 칸토의 에이소 농도가 조금 높은 거? 혹은 어제 오오타구 전투에서 정부가 늑장을 부린 것? 어쩌면 도쿄 하늘에 정체불명의 거대한 우주선이 드리워져 있고 인류는 그것을 침략자라고 부르며 꾸준히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카도데와 온 땅의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귄 것 같군요. 사랑은 사람을 살짝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이니까 건방진 것 카도데님 확 죽여버리세요. 그 무렵 우리의 일상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소비되어 갔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른들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제 교통사고 부상 122, 어제 전투 부상 5. 난 오히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일상이 조금 불만스럽다. 뉴스 한켠에는 침략자와 자위대의 대치기사가 있지만 그보다 더 토픽인 것은 연금 미납자를 공단이 강제 징수하는 것, 남자가 돌아보기 만드는 10가지 방법 정도? 그런 시덥잖은 기사만 보면서 카도데는 잠에 들고 그녀가 있는 도쿄의 하늘은 침략자의 우주선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카도데 잘자. 데드 데몬즈 DDDD 디스트럭션. 잘자 푼푼과 소라닌으로 유명한 아사노 이니오의 최신작입니다.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이 하나의 테마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자 푼푼은 변화해야 할 타이밍에 공포와 부담감으로 끊임없이 도망쳐서 어른이 되지 못한 어중간한 청년 푼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고, 소라닌은 나는 언제까지 소년이었고 언제부터 어른이 되는 걸까? 내가 변해야 될 타이밍은 언제일까? 혹은 이미 변했다면 그것은 언제였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데디디 역시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데데디디의 줄거리를 먼저 간략히 요약하고 갑시다. 현대의 도쿄는 약 3년 전에 침략자라고 불리는 거대 우주선이 드리워지고 그 안에서 나타난 미니언즈 닮은 우주인들이 우다다다 지구로 뛰어내려오는 것에 당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위대를 파견해서 우주인들을 깔끔하게 제압하고 종종 우주선, 모선에서 내려오는 작은 우주선들이 있긴 했지만 그건 역시도 훌륭하게 제압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전투에서 부상자는 5명 나올까 말까 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침략자를 누르고 있지만 도쿄 위에 떠다니는 저 거대 모선만큼은 도저히 직접 침략을 할 수도 없고 직접 들어가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떨어질 테니까 아직 침략자의 언어가 해독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대화를 풀기에는 서로 너무 큰 사상자가 나왔을 뿐더러 이미 침략자로 인한 대비 상품 시장이 생겼다거나 이제 침략자가 있으니 합법적으로 일본이 군수품을 만들고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거 참 불행인지 아닌지 미묘하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요즘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코야마 카도데와 나카가와 오란, 동칭, 온 땅이 이토록 살짝 기묘한 세상에서 명랑만화 이소배양이나 읽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스포일러 나오니까 이 만화 읽으실 분들은 여기서 나가세요. 1권에서 8권까지는 거의 이야기의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DDD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드디어 아사노 이니오가 모에 만화를 만들었나? 살짝 SF적인 설정을 붙인 일상기인 건가?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가 생각날 정도로 전개가 아주 느립니다. 실제로 일상기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작품의 주된 전개들이 주인공의 대학교 진학, 못다한 사랑 얘기, 뚱뚱한데 맨날 있어 보이는 얘기하면서 인터넷에서 악플 달고 다니는 오우라는 오빠 이야기, 엄마 따라서 도쿄를 떠날 건지 말 건지 망설이는 카도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가 한 번씩 충격적인 전개가 나오곤 합니다. 아까 사랑 이야기를 했던 카도데의 친구가 침략자의 우주선이 떨어지면서 죽는다든지, 탄력감 있는 일상기와 긴장감 있는 서스펜스 SF를 오가다 보니 그 불일치감이 쩔어주는 만화죠. 여러분들이 스즈미야 하루야 같이 탄력감 있는 SF 설정의 일상물을 보다가 갑자기 미쿠루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다 이러면 좀 얼탱이 없지 않겠어요? 딱 그 정도 얼탱이 없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미묘하게 계속 불안한 느낌을 상기시키는데 정말로 저런 모선이 위에 있어도 되는 걸까? 우리는 위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 같은 고민을 우수수 하다가 갑자기 개꿀잼 몰카마냥 지구 멸망까지 한 달 전 같은 내용이 입기라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사노 이니오가 100일 뒤에 죽는 악어를 감명 깊게 본 게 아닐까요? 농담입니다. 그 외 굵직굵직한 주요 전기들 중에는 오우란이 침략자 하나를 주워오는데 걔가 왠지 인간이랑 말이 통하는 반쯤 침략자인 애라든지, 반대로 침략자 시선에서 지구를 보면서 지구는 진짜 위험한 행성이구나 라면서 양쪽의 입장을 확인시켜준다든지, 아무튼 그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그냥저냥 불안감과 위기감이 있는 일상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잘짜 폰폰도 그랬고 소라닌도 그랬고 등장인물들이 내적으로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만 막상 그들이 마주하는 전기라고 해봐야 여자에게 휘둘리기, 집안에 칩거하기, 쪽팔려서 도망치기, 밴드하기, 현타오기, 연주 배워보기 정도잖아요. 데디디디의 카도데와 온땅 역시 그렇게 격동인 듯 아닌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8권까지는 말이에요. 총 12권인 이 작품에서 8권 말미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격동합니다. 이 작품의 최대 반전 요소이자 주요 설정인 타임머신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오호라는 시간 여행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뜬금없는 설정이냐고요? 네, 실제로 별 복선 없이 그냥 불쑥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별 징조 없이 불쑥 등장하듯이요. 오호란이 전에 살던 세계는 카도데가 없는 세계, 사실 카도데가 자살한 세계였습니다. 그녀가 자살하게 된 이유는 침략자와의 이런 조우 때문이었죠. 침략자의 모선이 지구에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 몇몇 침략자들이 먼저 상황을 보기 위해 접근했고, 이 세계선에서 카도데와 온땅은 괴롭힘을 당하던 침략자와 우연히 마주해버린 것이죠. 이 작품은 꾸준히 권두 컬러와 권말에 이소베 양을 삽입해서 넣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재밌는 전개가 나옵니다. 이 침략자는 주인공들에게 얹혀 살면서 그들의 세계에 기술력으로 만든 마법 같은 물건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에 달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대나무 헬리콥터 같이 생긴 녀석.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계의 카도데와 오호라는 그냥 그 자체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침략자는 이소베 양의 인형을 입고 활동하고 마치 정말 이소베 양처럼 카도데에게 엄청난 힘을 가진 소품들을 전달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불퉁스틱, 공간을 일그러뜨림으로써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물건을 옮길 수 있지. 쓰는 방법과 설명이 묘하게 다르지만 카도데는 대충 그렇게 알아들었고, 신중하게 사용하면 자동차를 뻥 터뜨리면서 끝!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된 카도데는, 초등학교 때는 약간 센치했던 카도데는 점점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세상에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를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구가 엄청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불퉁스틱을 들고 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임산부가 땡볕에 건널목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세요? 임신부를 이런 땡볕에 세워두다니. 약자만 피해를 보는데 모두가 그걸 못 본 척하고 있어.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카도데에겐 이소베 양이 있으니까요. 그 결과물은 대규모 전철, 전도사고, 대규모 사상자가 일어난 사건이지만 카도데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씻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나쁜 사람들을 암살부터 시작해서 카도데가 정말 좋아하는 온땅을 괴롭히는 같은 반 아이들을 혼쭐내주기까지. 나 어렸을 때부터 이소베 양을 정말 좋아했지만 데베코는 쭉 싫어했어. 기온파의 제멋대로여서. 모처럼 이소베 양의 비밀 도구가 있는데 하찮은 일에만 쓰고 있잖아. 나라면 더 유의미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전세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래서 난 필요없는 사람들을 없애기로 했어. 그런 카도데를 오우란이 말합니다. 네가 네 손으로 너대로 저지른 일이 전부 날 위해서였다느니 그런 소리 짓거리지 마. 그렇게 한바탕 싸운 두 사람. 오우란은 먼저 카도데에게 화해를 청하러 가보지만 난 역시 살인자란 거구나. 데베코가 멋대로 구는 걸 이소베 양이 왜 가만히 두는지 쭉 이상하게 생각했어. 비밀 도구는 더욱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알겠어. 이소베 양은 데베코의 도구가 아니라 친구였던 거야. 내게 필요했던 건 힘이 아니라 친구였던 걸까? 있지 온땅. 그 머리 모양 잘 어울려. 진짜 귀엽다. 여기서부터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할게. 나 하늘 날 수 있을까? 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역시 망할 버섯이 있어야 돼. 명랑만 하였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카도데가 이소베 양의 도구를 세상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온땅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마법 같은 기술을 친구를 위해 쓸 수 있진 않을까? 이소베 양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 침략자의 도움을 받아서 온땅은 카도데가 살아있는 다른 세계선을 찾아갑니다. 카도데와 침략자가 만나지 않았던 세계로요. 침략자는 경고합니다. 이 세계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고 너 하나만 나와 카도데가 만나지 않은 세계선으로 갈 뿐이야. 현실을 개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로의 도피라는 의미죠. 또한 그 도피한 현실에서도 녹록치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번에 지구가 지긋지긋한 행성이라고 조사 결과를 보내서
있어 우리들이 오지 못하게 막을 거야. 나도 카도데를 보고 느낀 게 많거든. 하지만 만약 괴롭힘을 당하던 날 구해주던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그대로 우리 모성으로 돌아가서 지구를 당장 정복해야 된다고 하겠지. 우리는 압니다. 온 땅이 향하는 미래가 지구 멸망으로 향하는 미래라는 것을. 하지만 온 땅은 선택함이라.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원망받아도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난 카도데를 만나러 갈래. 앞에 길고 길었던 8권짜리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만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친구와 함께였던 미래인 겁니다. 그 미래의 끝이 지구 멸망이지만요. 줄거리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설명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엔딩까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도록 하고 데데디디의 3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아사노 이니오 작가의 커리어 전체를 통괄하여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변화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어디까지가 변화일까 철들고 싶어하는 사람, 이번엔 조금 아니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세상이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라고 이상해하는 사람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변화와 완전히 유리된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온땅과 카도데의 삶은 정말 미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일본도 도쿄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만화에서는 도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졌고요. 매일 A선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신경쓰고 도쿄 23구 중 특정 구들은 아예 햇빛이 차단돼서 슬럼화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죠. 근데 이 변화가 세상을 정말 결정적으로 바꿔놨나에 대해서는 이 작품은 계속 찝찝함을 남겨둡니다. 외계인의 침공은 엄청난 대사건인 게 분명한데 작품에서 묘사되는 침략자의 공전은 마치 뭐랄까 약간의 산업재해 정도의 느낌? 그래서 글로만 놓고 보면 명백히 달라진 부분이 보이는데 캐릭터들의 반응으로 보면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휴전적인 국가가 머리 위에 적국을 얹고도 살아가? 어떻게 얼마 전에 원전이 폭발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가? 해수온 상승으로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왜 멀쩡히 살아가?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소시민인 우리는 평범한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이건 도라에몽의 살짝 이상한 SF에 부합해요. 도라에몽에서 후지코 F 후지오 작가는 세계에 약간의 특이한 스파이스를 더했지만 사실 우리네 세상 전체가 그런 게 아닐까? 이우빈 평론가의 이야기를 빌리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우리 세계, 우리네 세상 자체가 다들 살짝 괴상한 세상인 거죠. 카도데와 오오라는 늘 우리네 세상은 왜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더라도 그 변화를 연속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내일 당장 밥을 못 먹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출근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정말 막바지에 가잖아요. 세상이 멸망이 있는데 그 멸망한 세상에서조차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히 멸망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도 아사노 이니오는 매우 헷갈리는 아이디어를 넣어놓은 거죠.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변화라는 것은 원래 이토록 느긋에 빠진 걸까? 전자의 생각은 명백하게 과거의 일본 작품들에서 빌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키라나 고질라, 이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오마주가 되기도 해요. 작품 이름을 살짝 바꿔서 말을 하죠. 일본에서 어떠한 큰일이 터져도 전부 도쿄에서 터진다 라는 대사도 함께요. 아키라는 제가 과거에 리뷰한 적이 있었죠. 이 작품 역시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일본이지만 대응하지도 바뀌지도 않는 현실의 불안감을 소지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런 정서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저는 예전에는 원폭 트라우마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배워보니까 료마가 간다에 시바 사관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바 료타로 작가의 시바 사관이란 자신들이 근대화에 성공했던 메이지 시대에는 모든 게 잘 돌아갔는데 쇼와 시대가 되면서 뭔가 잘못됐다, 아주 과거에는 긍정적인 우리가 가까운 과거에 잘못됐다 라는 사고관인데요. 우리가 무언가 그렇댔을지도? 라는 사고관을 네오 도쿄에서 아키라가 펑 하고 터지는 걸로 급진적 해법을 보는 게 재밌죠. 비슷한 게 고질라입니다. 일본은 훌륭하게 고질라의 기술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고질라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기술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현대 기술의 힘이 깨어낸 마수, 고질라는 오히려 자연을 의미하죠. 자연을 중시하던 일본이 아니라 현대의 그릇된 일본, 잘못된 일본을 벌하러 오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고질라는 격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재워놓을 수밖에 없죠. 데데디디에서 드러나는 감성은 지극히 일본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급격하게 변화를 시도할 생각도 적대적인 상대와 소통할 생각도 없는 세계관이죠. 이런 세계에서 소시민에 불과한 두 사람은 나에겐 왜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현재 일어난 변화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인간은 변화의 물결을 위해 올라타 있는 이상 너무나 빠르게 뛰어나게 적응해버리고 오늘도 별일 없네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별일들에 묻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는 이 용어로 따로 부르지 않는 편입니다만 세카이게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를 강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대한 서사를 철저히 미시적인 서사로 치환하여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세계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세계를 지키는 선택지와 너를 지키는 선택지가 배치된다거나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치열한 화학 반응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세기 에반게리온, 스즈미야 하루이 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확실히 좀 철진한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데데디드는 말 그대로 그런 철진한 세카이게를 셀프 패러디한 느낌이 듭니다. 오오라는 카도데를 위해서 카도데 하나의 희생으로 해결된 미래의 재앙을 다시 불러내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고 새기고 뭐고 네가 더 중요해 라는 감성은 아주 오래된 미야시 사야의 노래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있는 분위기를 냅니다. 하지만 세카이기에서 세상과 인간을 저울질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결정대로 세기가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데데디디는 세카이기의 환상을 오히려 비꼬듯이 전개되죠. 대표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꾸준히 미디어와 정부의 정보 조작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인공들은 그런 거대한 음모에 절대 말설 수 없는 소시민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한때 잠시간 세계의 운명을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오우란도 이번 세계에 와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멍청한 소리밖에 할 수 없는 여고생이 되어 있죠. 주인공들이 어떤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세상의 시스템은 그들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잠시간 좋은 계획을 짜보기도 하죠. 침략자와 소통해서 모순의 추락을 막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시도는 깔끔하게 실패합니다. 세카이게답게 단 한 번의 선택에는 우주를 맡겼으면서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저 그들은 소시민답게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전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심지어 선택을 했던 오우라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었다는 기억조차 희미하기 때문에 세카이게다운 선택을 했었다는 것조차 작품 외부의 독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오우라는 그것에 대해 후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현실의 인간들이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와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그 영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선택하지만 그 영향을 우리가 직접 받아내는 것과도 같죠. 이 역시 첫 포인트, 변화와 밀접합니다. 데데디디는 아키라, 고질라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도라에몽을 대표로 한 명랑 만화입니다. 중간에 직접적으로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도라에몽의 노진구의 TS 버전인 데베코를 보면서 이소베 양의 엄청난 비밀 도구가 있는데도 데베코는 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카도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도구를 써야 된다는 조금 재미난 사고가 하나 빠져버렸지만 이런 의문 자체는 여러분들도 다들 느껴봤을 겁니다. 도라에몽의 엄청난 도구를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지? 라면 훨씬 더 대단한 방식으로 사용할 텐데 하지만 이것에 태클을 거는 것은 명랑 만화의 장르적 특징에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폰지밥을 마지막 편에서 스폰지밥과 징징이가 늙어 죽었다고 해서 다음 편에 스폰지밥의 아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라에몽에서 나오는 엄청난 도구들은 대나무 헬리코프터와 같이 네임드 도구가 아닌 이상 딱 한 번 나오고 다음번엔 잊혀집니다. 이런 태클을 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번에 나온 그 도구 쓰면 간단하지 않아? 가장 큰 문제는 도라에몽과 같은 명랑 만화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엄청난 도구를 지고도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도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원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만약 도라에몽이 주는 도구를 알차게 다 활용했다면 진구는 이미 슈퍼파워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곰곰이 뜯어보고 보면 말이죠. 도라에몽이라는 작품은 어린이를 위한 명랑만 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유소년들에게 유아적 세계관을 깨라 라는 은은한 압박을 넣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마법 같은 도구 그것으로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이 모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맞닥뜨리는 이야기에서 도라에몽의 마법 도구 따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아사노 이니오 작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라에몽에 대한 리스펙트를 데데디디를 통해서 보냈다고 생각해요. 데데디디의 전개는 마치 도라에몽이 그것을 청년 만화적으로 옮겨놓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저번 세계에서 카도데는 이소베 양이 비밀 도구를 갖고도 세계를 곤란하게만 만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이소베 양의 도움을 못 받았죠. 어떤 의미에선 도라에몽의 정반대 전기를 통해서 도라에몽이 얼마나 흥미로운 서사 구조를 가졌는지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라에몽의 엄청난 파워를 가진 도구들은 보편적인 전기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엔 내 친구 도라에몽이 도와주고 이소베 양의 도구는 전기에서는 엄청난 힘을 나쁘게 발휘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엔 친구가 아니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데데디디의 나머지 이야기들도 이런 구조의 확장입니다. 앞에 포인트인 세카이기와 변화까지 곱씹어보면 주인공들은 변화에 대응할 수단도 없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질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로 도라에몽의 마법 같은 도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꼬았으면 꼬았죠. 무언가 반드시 끝나야만 할 것 같은데 무언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나는 도라에몽의 마법 도구 같은 것으로도 세상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어. 심지어 최후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 침입자 따위가 아닙니다. 작품의 11권까지 열심히 묘사되던 침입자와 인간의 대립관계와 사투, 대화의 시도 이런 것들은 싹 다 의미가 없고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질량입자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닿은 인간들은 전부 죽어버리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조차 인간들은 저 거대 입자와 맞서 싸우자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들끼리 맞서 싸우기에 이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어떤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든 인간은 변화의 가랑비에 어쩌든 적응하고 무언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위화감만 남긴 채 어제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답습합니다. 전쟁과 다툼이죠. 내가 슈퍼파워로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유아기적 세계관에 대한 겸손한 반박인 도라에몽에 대한 헌사가 바로 아사노 이니오의 데데디디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건 그럼 뭘까요? 우리는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무언가 어색하고 놓고 온 것 같은 기분에 가랑비에 옷 젖듯 적응해 나가는 것. 그렇게 적응해 나간 우리는 뭐가 변한지도 모른 채 순간순간 느껴지는 위화감을 애써 무시하며 그렇게 어른이 되어 나갑니다. 그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네 삶이죠. 그런 상황을 재밌게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8월 31일 인류의 멸망 후 매스컴에서는 그 이후의 체질을 832 끝나지 않는 여름방학이라고 부릅니다. 8월 32일이라는 표현이 주는 불안함과 위화감. 하지만 8월 32일이어도 여러분들은 출근할 거고 밥 먹을 거고 뉴스를 볼 겁니다. 입으로는 세상이 완전 이상해졌네 라고 말하면서도 어지럼 미묘하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다른 삶을 살겠죠. 변화와 의식의 불일치감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이토록 괴이한 현실을 한 걸음 떨어져서 체감하는 것이야말로 데데디디를 가장 알차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앞부분까지의 평론은 사실 이 작품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말 부분에 대한 호불호가 좀 쩔어줍니다. 데데디디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어오던 카도데와 오우란 더블 주인공 체질을 11권에
지구 멸망부터 갑자기 버려버리고 한동안 떡밥처럼 묘사되던 카도데의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죠. 8년간 정신을 잃고 있었던 카도데의 아버지가 인류 멸망 후에 이 세계를 조명하면서 마지막에는 오우란처럼 카도데를 위해서 세계를 한 번 더 창조하는 타임머신을 타는 결정을 하고 유난히도 평화롭고 현실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오우란과 카도데가 탄력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뭘 할 거야? 라는 질문에 출근할 때 편하겠다 라는 찌든 답변이 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며 작품이 마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결말에 대한 불호가 아주 심하죠. 나쁘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유아기적 세계관을 졸업해야 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파워가 없어.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놓고 동시에 등장인물들의 해피엔딩까지 생기는 그런 완벽한 엔딩을 지가 상상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부정되던 슈퍼파워로 행복 찾아내기로 이야기의 말미를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지금까지 작품이 이야기하던 주제랑 정반대되는 배치되는 결말을 내놓는 것은 작가의 역량의 미달이다 라고 평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반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주제의식을 강화하는 엔딩을 냈으면 작품의 평가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데데디디의 엔딩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모르겠다 그냥 된다 치고 끝내자 데우스 엑스 마키나 히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읽어야겠죠. 바로 카도데의 아버지와 이소베 양입니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서 등장하던 등장인물들은 좋으나 싫으나 변화에 꾸준히 노출되었던 사람입니다. 저번 세기에서 등장한 침략자 이소베 양조차 점점 지구의 공기에 노출되다 보니 나도 이상해져가는군 라며 변화에 꾸준히 노출된 인물들의 기묘한 현상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딱 하나 분절성을 갖춘 인물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8년간 기억을 잃은 카도데의 아버지죠. 카도데의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작품들이 사용하는 흔한 전개입니다. 보통 주인공이란 것은 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면하지 않는 특이한 인물이죠. 천재거나 괴짜거나 혹은 굳은 심지가 있거나 더 나아가면 갓세기물 주인공 같은 캐릭터라서 이 세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물이거나 카도데의 아버지는 갓세기물 주인공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주인공상이란 거예요. 카도데의 아버지는 완전히 색다른 이 세계를 마주하며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광자처럼 사고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파리처럼 죽어도 분노 격앙은커녕 남의 일처럼 봅니다. 자신을 이 세계와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인 딸 카도데를 찾아냈을 뿐이죠. 자신의 딸 카도데를 이 세계에서 찾았다면 주인공은 가까스로 연속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 세계에 정을 붙이고 이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지만 카도데의 아버지 입장에선 이 세계는 자신의 세계이긴커녕 그냥 이 세계인 겁니다. 자신의 딸조차 찾지 못한 세계라고요. 그럼 이렇게 변화에 유리된 캐릭터, 즉 가랑비에 옷 젖듯 변화에 적응한 다른 등장인물들과 이질적인 존재를 주인공은 내세우면서 이 작품은 무엇을 의도한 걸까요? 당연히 주인공인 카도데의 아버지가 아니라 카도데의 아버지가 바라보는 이 세계의 등장인물들입니다. 카도데의 친구는 자신도 타임머신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계에서 내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더 나은 세계를 찾아가봐야 거긴 내 세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끔찍한 세계인데도 내 친구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인류끼리 전쟁을 하고 고통을 받는 세계인데도 변화의 연속성에 노출된 것은 위화감을 주고 나를 어쩔 수 없이 적응케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현재의 내 세계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점을 노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의 세계의 변화적 연속성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이 세계 따윈 싫어 먼저 변화가 있었으면 해 라며 공허한 말들을 내뱉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는 이런 변화들로 인해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 세계에서도 그 지난 세계들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온땅과 카도데 역시 똑같은 세계를 해요. 이런 세계 따위 멸망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 세계에 젖어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는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의 세계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슬픈 인간의 적응 능력을 인간 참가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아사노 이니오 작가가 많이 유해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소베 양은 다음 세계에선 사라져 있습니다. 저번 세계와 이번 세계에선 꾸준히 존재했던 이소베 양인데 타임머신이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써서 평범한 행복, 독자 기준에서의 해피엔딩을 맞이한 다음 세계의 카도데와 오우란만이 이소베 양을 모르면서 성장하죠. 이 부분은 이소베 양이 상징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소베 양을 그냥 도라에몽이라고 말할게요. 도라에몽이 있는 세계라는 것은 명랑만화의 작가들이 겸손하게 여러분들 세계는 마법 같은 도구로 바뀌지 않아요 라고 어린이들을 차차 어른으로 만들어준 과정입니다. 하지만 카도데의 아버지가 마법 같은 도구로 해피엔딩을 찾아 나서기 위해 온 이 세계는 이소베 양이란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관인 겁니다. 우리는 도라에몽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맘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배웠고 가장 어른인 카도데의 아버지가 가장 애새끼 같은 해법을 취한 것에 대해 다음 세계가 벌을 내리는 것 마냥 이소베 양을 압수해가죠. 하지만 최후의 아주 의미심장한 전개가 나오면서 이전 세계들의 두 사람의 목소리를 다음 세계의 두 사람이 들으면서 하늘에 왠지 불안하게 UFO 비슷하게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부터 둘 앞에 이소베 양 만화책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해피엔딩을 쟁취했다기보단 잠깐의 유아기적 세계관을 맛봤지만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도라에몽이 주는 메시지를 배워야 한다 라는 한없이 찝찝하고 불안한 엔딩을 볼 수도 있죠. 저 세계에 어쩌면 우주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른이 되어서 직장인이 된 두 사람은 이제 와서 이소베 양의 교훈을 뒤늦게 배우게 되진 않을까요? 아사노 인요가 11권간 그토록 주장하던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의 유아적 마법으로 맞설 수 없어 라는 주제의식을 갑자기 바꾸었다기보다는 카도데의 아버지라는 외부인적 존재를 동원시켜서 독자들에게 어쩌면 독자도 원하던 유아적 해법으로 어떻게든 된 세상을 잠깐 맛보여준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돌아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지구는 완전 위험하니까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